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그 코너 뉴스는 과학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뵌 분이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있는 분이 와 계십니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다고. 아닙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바쁜데 지금 말을 바꿨죠. 아닙니다. 네. 아침마다 이 네. 시간이 왠지 뭔가 허전하대요. 스케줄이 있었다가 요즘 좀 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독실 씨가 좋아하는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과학자이지만 역사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나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 영화를 공개할 때마다 놀래게 하기 때문에 놀란 감독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웃어야지. 놀랄 감독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놀랄 감독. 그러네요. 오펜하이머가 내일 개봉이 되는데 네. 뭐 이렇게 굉장히 핫한 그 영화들과 대작들과 부딪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내일이 광복절이라는 거 제작사에 생각하고 개봉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광복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얘기할 때 당연히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 네.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복뿐만 아니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어떤 것들이 개입되었는가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련의 참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원자폭탄이 있는 거죠. 원자폭탄이 한 발도 아니고 두 발이 투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거다라는 견해들이 있어요. 한 번 투하가 됐고요. 일본의 수뇌부는 그걸 처음에는 한 발만 있겠지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경고를 했어요. 계속 또 투하할 겁니다. 또 투하할 거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실제로 얼마 후에 나가사키에 이제 8월 9일 날 또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으면 그때 조건부 항복을 하려고 했거든요. 조건부 항복이 뭐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천황을 좀 할 수 있게 덴노를 뭘 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상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지만 그냥 지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무조건 항복을 해야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투하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가사키에 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뇌부가 여러 가지 판단 중에 이길 수 없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한 발이 아니었구나. 그럼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항복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분명히 원폭의 투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맨하튼 프로젝트는 들어봤어요. 네. 오펜하이머에 대해서도 들어봤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본 거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맨하튼 프로젝트는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맨하튼 그럼 우리가 되게 멋있고 세련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 주려고 이름을 저렇게 줬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맨하튼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이름 자체가 왜 맨하탄 프로젝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그런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예.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 건 당연히 군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공병대의 그 사무실이 있었던 그 본부가 있었던 데가 맨하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면서 뭔가 정말 인류의 기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로든 그 당시 처음 발견된 걸 가지고 인류가 가지지 못했던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을 제안을 했는데 원래 이 군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이 딱 잘라서 거절하면서 뭐 그런 걸 이름 중요하지 않아. 그대로 가. 묻고 또 그냥 가 네. 하면서 그대로 맨하탄 그런 프로젝트가 리더십을 됐다. 가진 사람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한다면 과학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9세기 말부터 원자가 끝이 아니고 그 내부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물질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가 일단 있는 걸 알았고요. 예. 전자가 있다는 건 전자가 무언가를 돌고 있겠구나. 그럼 내부에 원자 핵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이게 붕괴가 되면서 저절로 방사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왜 방사선이냐? 무언가가 방사되니까 말 그대로 방사선이에요. 그래서 방사선이에요. 네, 뭔가 방사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양자역학도 어느 정도 무르익어지는 상황에서 중성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원소에다가 중성자들을 한번 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성자가 가서 원자 핵을 구성하는 중성자니까 가서 붙으면서 무거워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찰흙, 커다란 찰흙이 있어요. 예. 제가 조그만 찰흙을 던졌습니다. 무거워지겠죠. 그렇죠. 커져야 점점 흡수하면서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쪼개진 겁니다. 그게 쪼개지는 걸 발견하면서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지만 나중에는 검증을 해보고 나니까 분명히 다른 원소인 걸 알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쪼개졌다는 걸 알아내고 어떻게 보면 현대판 연금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한다. 원소의 변환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무거운 원소가 저절로 쪼개질 수 있더라라는 걸 첫 번째 독일의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쪼개진 다음에 찰흙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네. 두 개의 질량을 합치면 원래 처음에 있는 거랑 같아야겠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가벼워졌어요. 왜요? 이상하죠. 질량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그게 그러니까요. 어디 갔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미 슈퍼스타였던 아인슈타인의 제가 E는 mc 제곱. E는 mc 제곱. 그렇죠. E는 네. mc 제곱은 E와 m이 등가라는 거예요. 에너지와 예. 질량이 등가라는 거고 m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E가 나왔다는 겁니다. 방출됐다 에너지가. 맞습니다.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왔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이때는 거의 원자 단위의 측정이었어요. 원자 하나, 두 개 정도를 쪼갰더니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방출하는데 아주 적은 에너지죠. 근데 그걸 네.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E는 mc 제곱에 거의 들어맞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음. 자, 여기서 이때 이미 어떤 정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이미 독일은 나치가 다 잡은 상황이고요. 네.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면서 군국주의 사회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느냐. 이때는 신과학인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그럼 이걸 폭탄으로 만들면 좋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독일의 과학자들도 알고 있었고 영국의 과학자들도 알고 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양자역학과 상대론과 그때가 정말 물리학의 중흥기였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한 거예요. 원자가 쪼개진대라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에너지가 나왔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딱 E는 mc 제곱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 하나가 쪼개지면서 나온 중성자가 예. 또 다른 핵을 또 때려서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도미노처럼 쪼개진다면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럼 한 번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독일이 개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38년, 39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때 이미 전쟁의 어떤 가문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과학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중성자가 원자 핵에 충돌하게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의외로 빠르면 안 됩니다. 그 빨리 해야지 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원자 핵이랑 팡 하고 부딪히면 깨질 것처럼 네. 느껴지잖아요. 가능해요. 실제로 빠른 중성자, 속중성자 혹은 고속중성자라고 하는데 고속중성자가 정말 당구공처럼 정확히 팍 하고 네. 맞추면 그 순간에 쪼개지는 게 가능합니다. 네. 문제는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운 것이 굉장히 빠르게 되면 정말 작거든요. 예. 정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이 되냐면 중성자가 느려져야 됩니다. 느려져야지만 가다가 지나가는 중성자를 핵이 흡수를 해요.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기는 힘이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당기는 힘 때문에 포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 중성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속 중성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크래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참 크래커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크래커들을 딱 부러뜨려서 같이 나눠 먹자라고 부러뜨리면 그때 조각들이 막 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튀는 순간에 원자핵이 분열하는 순간에 튀어나온 중성자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네. 그래서 이걸 속도를 늦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늦춰요 속도를?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중수입니다. 중수의 개념은 우리가 정수로 중수로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수로 중수로가 경수를 감속제로 사용하느냐 중수를 감속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런 감속제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창기에는 그 중수가 핵심인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그 중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를 이미 다 알아버린 거죠. 미국도 알고 유럽도 다 알고요. 모든 유럽이 다 알고 있고 영국이 특히나 알고 있고 초창기에 그 맨해튼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시작은 되지만 영국에서 먼저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에 연구하고 있었던 걸 전부 다 미국이 가져갑니다. 예. 그러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확실히 나치 독일에서
분명히 연구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 네. 그리고 중수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흥미롭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 중수를 전부 다 수거하고 중수를 만드는 그 발전소를 뭐 폭발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게 보면 없으면 그 뒤에 걸 못 하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특히나 그게 중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학 때문에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들, 특히 군사작전들이 시행됐었던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하는 걸 알고 있었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참전하게 된 거는 일본이 예.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안 되겠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독일에서 저걸 하고 있으니까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한 게 맨하튼 프로젝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과학자 집단에서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이 서명을 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먼저 과학자 집단에서 독일이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서신을 보내는데 대표로 아인슈타인도 사인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건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개발하지 않으면 적국이 개발할 것이 분명하고 적국은 그게 분명히 히틀러 손에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때는 독일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건 전쟁 이후에나 전쟁 말기나 돼야 알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적어도 온 유럽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분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저런 무기를 상대방이 분명히 개발할 게 뻔하다면 우리가 먼저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는 과학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승인을 하면서 루즈벨트 네. 승인을 하면서 먼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거 뭐 이렇게 시설 짓는 데만도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과학자들 집단에게 맡겨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국회에서 이거 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거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승인해 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밀로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군 프로젝트로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럼 공개를 안 해도 돼요? 그럼요. 전쟁 상황이 됐고 기밀입니다. 군에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훨씬 더 음식은 폭이 넓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군의 주도하에 하게 되고 영화에서도 주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레슬리 크로브스 예. 장군이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 지도자가 되는 거고 예. 사실 크로브스 장군이 모든 총책임자예요. 그런데 과학자들 집단을 잘 이끌어주는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리더가 바로 오펜하이머인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과학자 집단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게 그 과학자들 주로 유태인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독일군에 대해서 독일군의 움직임이나 그런 실험을 했다는 게 위험하다고 감지하는 감수성이 훨씬 더 좀 더 예민하지 않았을까? 네, 그때는 사실 뭐 개토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러니까요. 특히나 독일에서 심해지게 되고 개토에 이제 가둬놓고 네.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피해서 또 미국이나 이렇게 그렇죠. 망명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위대한 과학자를 망명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 인재를 놓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정신이 아닌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펜하이머도 유태인 입니까? 네. 거기까지 제가 네. 아버지가 이 뭐지 옷감을 팔아서 돈을 번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난 유태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네. 투샷이 저기 익숙하게 느껴졌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그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는 그 이전에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어. 군복을 입은 물리학자. 사실 이게 좀 흥미로운데 젊었어요. 첫 번째는 젊었고 네? 그 이전에 어떻게 알려졌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산주의자라는 약간의 그런 오해도 좀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에 대해서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요걸 좀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공산주의자를 색출해야 된다는 노력이 시작됐지 네. 그때까지는 소련은 오히려 동맹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나치 뭐 이런. 그렇죠. 같이 예. 싸워야 되는 대상이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도 했었었죠. 그리고 탁월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에 가까운.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고 실제로 그 블랙홀에 대한 예. 이론적인 연구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이 맨하튼 프로젝트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연구를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블랙홀 연구도 이론적으로 하고 논문도 발표도 했었
했었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던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인데 왜 그로브스 장군이 이 오펜하이머를 자기 어떻게 보면 그 버디같이 예. 앉혔느냐라고 한다면 말을 잘했대요. 과학 커뮤니케이터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금 뭘 원해요? 지금 이 가능성은 얼마나 있겠어요? 이거 하는데 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고 물건 어떻게 할 네. 것이고 누가 삐졌다 했는데 그건 어떻게 달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 굉장히 잘 조율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잘 읽고 실제로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리더였던 데다가 실제로 그로버스 장군이 정말 신뢰할 정도로 설명도 잘하고 적당히 나 믿으세요. 적당히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과학인데 과학자들이 거기에 과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할 것 같고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윤리적인 부분에.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전쟁 상황이 되니까 일단 조국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조국의 침략을 받은 상황이 된 거죠. 아, 그 하와이의 진주만에 예. 공습이 됐으니까 그래서 선전포고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남이 먼저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개발하는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위력이 클지 몰랐던 것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드림팀이 꾸려집니다. 굉장히 많은 과학자 집단이 이 안에 다 들어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을 조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은 어마어마하겠네요. 지금 제가 아는 이름이 있네요. 파인만. 들어는 봤어요. 그쵸? 아니요, 저는 페르미. 페르미, 네. 네. 페르미 디렉. 네. 네. 엘리코 페르미는 그 실험 물리학자인데 거의 전설적인 실험과 이론 물리학을 다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파인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할 겁니다. 아. 되게. 지금 유튜브 영상을 봐도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낭만주의적이고 사실 스페이스 셔틀이 그 폭발 사고가 났었을 때 왜 사고가 났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의회에서도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을 바로 그 자리에 할 정도로 탁월한 교육자로서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닐스 보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소 원자 모형을 네.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양자역학의 중흥기를 이끈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닐스 보어가 이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네, 이 모든 천재들 폰 노이만 박사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림팀입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같이 여기에 대놓고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아인슈타인 박사님 이미 나이도 좀 많았었고요. 아,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조율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삐질 수도 있고요. 고집도 엄청 셀 거 아니에요. 자신의 맞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거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간다. 맞습니다. 라는 성향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조율을 하는 엄청난 능력도 있었고 실제로 단순히 그냥 중재자 역할만 했다기보다는 탁월했고 그 당시 되게 젊었던 분이 아까 지금 여기 나왔었던 분 중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다시 보면 예, 좀 페르미 옆에 보여주세요. 있었던 분이 페르. 네, 파인만이 그때 굉장히 젊었어요. 20대인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분 어떻게 다 알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헤드쿼터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이걸 조립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 톡속 렌즈를 만들고 있고 여기서는 이거 바꿔가지고 예. U235를 거르고 있고 여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을 하면서 하나로 합치고 이제 기계적으로 또 그걸 완성을 시켜야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도 했다. 예. 근데 똑똑하면 인성이 안 좋거나 아니면 관계를 잘 못하거나 뭐 하나는 그래야 그죠? 되는데 다 갖춘 사람이었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왜 그 프로젝트가 언제쯤 얘기가 나왔어요라고 여쭤봤냐면 이게 뭔가 하는 게 프로젝트를 할 때 하면 10년, 20년, 30년씩 걸리잖아요. 과학 맞습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네. 그러면 39년에 시작이 됐으면 4, 5년이 안 돼서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다는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가 된 거 아닐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이때 정말 슈퍼스타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때가 정말 물리학의 중흥기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태동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론을 다 갖고 모여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기 때문에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더나에서 백신 나온 것처럼 그렇죠. 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급하니까 맞습니다. 모든 자원과 시간을 투여해서 그
결과물을 뽑아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성공할, 나중에 물론 어느 정도 성공할 걸 생각하고 있었고, 네. 사실 우라늄을 가지고 만들었던 리틀보이는 될 걸 거의 알고 있었어요. 이론적인 토대는 거의 완벽했거든요. 근데 플루토늄을 가지고 만들었던 팬맨, 네. 나가사키에 떨어진 예. 그 원자폭탄, 그리고 트리니티 핵 실험을 했었던 예. 그 원자폭탄은 될지 안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진짜 실현하는 데까지 4년 만에 했다는 건 대단한 거는 네. 이런 드림팀이 모였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까 30조 30조 우리 지금 돈으로. 그런데 천조국의 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안 될지도 모르는 거를 30조 원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근데 전쟁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때 항공모함을 한 척을 더 만들어라. 전함을 더 만들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돈이면.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많은 인력을 모으고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렇게까지 연구를 할 수 있게 했었던 미국의 저력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실험은 어떻게 해요? 그 아까 말씀한 연구소를 지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험은 딱 그러니까 시제품이 3개밖에 안 나와요. 처음에 일본의 나가사키에 떨어지기 전까지 딱 3개의 원자폭탄이 완성이 됐었어요. 3번 해보고 실험은 하나입니다. 한 번이고. 실험할 수 있는 거 딱 하나가 있고 가제시라고 하는 플루토늄 원자폭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발을 일본에 떨어뜨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일본이 됐냐면 이미 독일은 항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거예요? 이거? 네, 요게 이제 시제품. 시제품이에요? 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렇게 네. 생겼어요? 네. 아 맞아. 영화에도 뭐 저거 올라가는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거보다 더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웃기게 생겼는데 저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또 조립을 좀 더 했었던 것 같아요. 더 바깥이 훨씬 더 이제 지저분하게 뭔가 CF를 만들어 놓거든요. 자, 요 실험을 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트리니티 핵실험. 핵실험의 이름은 이제 트리니티 핵실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머, 저게 그 유명한 버섯구름 장면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버섯구름 자체는 뭐 뭘 해도 터집니다. 그냥 폭탄이면요? 네, 폭탄이라면 뭐 수류탄을 해도 터지고 그냥 불꽃놀이 화약도 마찬가지로 생깁니다만,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하면 원래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단 한 발의 폭탄이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 거고, 네. 자칫하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술은 이미 미국 과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앞으로 소련도 가져갈 거고 모든 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물리학자들은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면 자칫하면 인류를 끝장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사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저때 컴퓨터 없었거든요. 손으로 계산해서 이 모든 것들을 손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천재들도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거를 저런 위력을 봤잖아요. 실험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걸 딱 봤어요. 과학자들 눈앞으로 자신의 성과를 보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러면 그걸 오펜하이머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나치가 패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일본에다가 이걸 쓸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오펜하이머가 했었던 논리는 이거였어요. 과학자한테는 개발한 기술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논리를 내세웠다고 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아무리 비대하고 굉장히 이제 군이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군은 반드시 그러니까 관의 통제를 받고 심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학자가 개발한 무기지만 전략 무기지 않습니까? 네. 이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는 과학자는 의견은 낼 수 있어요. 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이 모르는 무언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국은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조폐공사가 결국엔 돈을 찍어내지만 네. 마음대로 찍어내는 건 아니고 결국엔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네. 모든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당연히 민간에 그리고 정치의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실 오펜하이머가 했었던 말 중에 이건 썰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이요. 패망하는 그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이거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일본 본토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섬에 상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미 진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일본의 수뇌부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항복을 해야 돼? 어느 타이밍에 항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일본은 무조건 다 죽어야 되다. 옥쇠라고 합니다. 옥이 부서지는 걸 옥쇠라고 하잖아요. 아름답게 죽어서 우리가 덴노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1억 총옥쇠, 일본 국민 모두가 다 죽어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항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었던 것이 이오지마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곳에 미군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 건 확실하고 우리가 이길 건 확실한데 이러면 얘네들은 전쟁 이후에 어떻게 재건을 하려고 하지? 젊은이들을 왜 다 죽이려고 하지? 그러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대로 만약에 일본 본토까지 상륙을 해서 만약에 정말로 쭉 밀어버리려면 미국의 젊은이들도 10만 명 이상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할 거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미군의 젊은이들을 10만 명, 20만 명을 그래도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일본의 민간인을 그래도 살리는 쪽으로 갈 것이냐의 선택이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과연 무고한 일반인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요. 그렇죠. 마치 정의란 무엇인가 첫 페이지를 읽는 것 같은 맞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아까 그 버섯구름을 CG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연출을 해가지고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란 감독이. 네, 놀란 감독은 CG를 너무 싫어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같이 진짜 원자폭탄 떨어뜨린 거 아니냐, 막 이런 라고 할 생각을 정도로.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뭐 휘발유, 프로판가스,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걸 잘 섞으면 버섯구름이 생깁니다.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이런 걸 갖고 불꽃놀이 화약을 잘해서 팡 하고 터지면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특수효과를 좀 집어넣고 어느 정도 이제 완전한 합성은 아니지만 집어넣어서 상당히 진짜 같이 잘 예. 만들었다고 제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오펜하이머가 당연히 계산한 것보다도 훨씬 더 위력이 컸고 맞아요. 넋이 너무너무 심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했었던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로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 언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해요. 오펜하이머가 산스크리트, 네. 예, 이런 경전을 읽을 수 있을 힌두교 경전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고 대단하다는 생각한 것이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과학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 부분을 보잖아요. 이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교양으로 내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바가바드 기타를 본인이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네,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 구절의 내용 자체가 내가 드디어 막 약간 중이병 걸린 것처럼 네. 내가 드디어 파괴신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잡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침통한 표정인 그 거잖아요. 표정으로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었겠지만 대부분은 침묵했다는 건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판단의 보류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수소폭탄을 미국에서 개발하고 할 때 이 오펜하이머가 극렬하게 반대했다는데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제 군에서는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당연히 개발될 수밖에 없었어요. 핵 분열을 사용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폭탄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폭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폭탄, 월핵폭탄이 되는 거거든요. 핵융합을 이용한 겁니다. 이걸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거대한 폭탄이 만들어지는 거고 군 입장에서는 전략 무기로서 원자폭탄은 바로 소련이 따라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격차를 벌려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시작하는 거죠.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사실 그런 미친 과학자가 아닌 거예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했었어야 됐고 라고 믿었었고 그래서 심지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난 다음에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한 이야기하고 발만. 네, 나가사키조차도 반대할 정도로 물론 군의 어떤 이야기는 듣습니다. 준비하라고 하면 준비하고요. 그로브스 장군이 하는 대로 충실하게 따르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반대하기도 하고 수소폭탄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없어도 된다. 이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위력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군의 비용을 사죠. 그러면 군이 이 사람이 이미 슈퍼스타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을 거의 능가할 정도로 오펜하이머는 어마어마한 슈퍼스타예요. 어떻게 해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공산주의자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작년까지 스파이 혐의를 그렇죠.
사실 스파이 혐의라고 하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랬을까 여러 가지 논문도 나오고 아닐 거다라고 많이 보지만 이런 것이 복권되는 건 또 나중에 한참 후의 일이긴 그렇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 명성이 이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공산주의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었었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오해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조건 공산주의가 아니었고 뭐 사회주의와 다른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 좀 달라요. 그때 상황은 좀 다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갑자기 반역자가 된 거예요. 영웅에서 네.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서 모든 프로젝트 말하자면 기밀 취급을 못하는 그런 인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예.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후에 뭐 쓸쓸하게 살았다라는 건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존경받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니 국가를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느냐.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수소폭탄의 개발을 반대했다는 그 죄로 지금 이렇게 취급을 받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그런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어쨌든 복권이 된 거는 2022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펜하이머 영화의 개봉은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는 이 핵의 문제와 완전히 뗄 수 없는 상황에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뉴스는 과학이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